하지만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에 거대한 타격이 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게 돼요. 1980년대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국가가 굉장히 뒤숭숭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에 바로 권력을 잡았던 사람은 바로 이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은 뭐 선생님이 어딘가에선 듣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딴 건 모르겠고 경제 전문가 몇 명한테 딱 모든 그런 권한을 다 위임을 해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개혁을 정치를 해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멋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었었죠. 국가가 주도해 가지고서 바로 적극적으로 특정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 뛰어드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많은 양에 해당하는 돈을 되게 많이 지원을 해줬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해가지고 투자가 너무 많이 된 겁니다.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을 붙게 되면서 이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의 그런 부실이 되게 많이 있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두환 정부에서는 바로 그렇게 부실된 그런 기업들의 상당수를 많이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좀 불법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때문에 잘 나가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갑자기 공중분해되거나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이 기업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다 또한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전두환 정부 후반부에 들어와서는 1980년부터 1987년 정도까지 끄트머리에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3조 호황의 그런 이점이 있게 됩니다. 즉 유가가 여기는 기름값이 폭등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공급 자체도 아예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근데 이때 가가지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되게 싸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름을 동력으로 해서 발달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산업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저금리. 국제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인 그런 금리가 좀 싼 편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좀 싼 이자를 받아가지고서 바로 이 돈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 데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저금리.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다른 나라의 즉 예를 들면 달러라고 한다면 달러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그 가치가 굉장히 낮은 편에 해당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100만 원에 해당하는 월급을 줬다라고 했었을 때 이 100만 원은 우리나라 돈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올해는 100만 원이 100달러라고 한다면 달러로 바꿨을 때 100달러로 한다면 내년은 100만 원이 80달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바로 80달러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100만 원이 80달러에 해당한다고 했었을 때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달러보다 좀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낮아지게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체감 우리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100만 원 받았고 올해도 100만 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돈을 받는 것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불만 없이 잘 다니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우리나라의 물건의 가격도 되게 싸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는 코리아에서 만든 물건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싸고 그러면서도 좀 질이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의 그런 국제적인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무역에서 주로 수출을 주도해 가지고서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적자가 아닌 흑자를 보게 됩니다. 흑자. 그러니까 무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득을 보게 된 것이에요. 거기다 근데 이것을 그냥 넘긴 것이 아니고 그걸 다 챙기고서 이거 가지고서 맨날 맛있는 거 막 사 먹고 다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나라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봤을 때 반도체와 전자 분야 그리고 자동차 분야 같은 데다가 되게 많이 투자를 하게 돼요. 물론 아무나 투자했던 것은 아니겠죠. 이미 박정희 시대 때부터 성장을 해왔었던 우리나라의 국가에서부터 지원을 받았었던 기업들에게 바로 이 반도체라든가 전자, 그리고 자동차 이런 분야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국가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으니까 바로 그 기업들이 점차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와 같은 대기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돈을 그렇게 지원해줬죠. 그죠? 근데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까?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대 때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국민들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감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 같은 것을 바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업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겠어요.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배려에 의해서 국가의 배려에 의해서 성장했었던 기업들은 나중에 가서는 반도체와 전자와 자동차 이런 분야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점차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까지 가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생각보다도 돈이 많은 국가로서 진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어떻게 됐었냐면 세계무역기구라 볼 수 있는 WTO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즉 이때 당시에 세계에서는 무역을 좀 더 활성화해가지고서 그래서 각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공동으로 같이 좀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됐던 것인데 여기에 이 경제기구에 가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기구에 가입된 모든 나라들에게 우리나라가 수출을 좀 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이 WTO에 가입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활약을 좀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해서 OECD에 우리나라가 처음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OECD에 가입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 OECD에 가입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좀 잘 나간다고 여겨지는 그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전 세계의 경제개발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국가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어느 정도 꽤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게 됐고 이미 이 순간부터는 바로 북한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해외에서 빌려줬었던 돈들을 동남아시아의 경제 위기 때문에 이 외국에 있는 그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돈들을 빼가는 그런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이제 타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금융위기가 주변을 확산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내부에서 많은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다 투자했었던 많은 그런 자금들을 직접적으로 회수해가는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의 돈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커다란 경제 위기가 오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그 이름도 유명한 IMF 사태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대우 같은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거의 이제 공중분해가 됐었어요. 우리나라 몇 대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대혼란을 겪었다가 2000년대 들어오고 나선 정말로 피나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바로 망했었던 그런 기업들의 자산들을 좀 더 이제 경쟁력 있는 여러 개 주변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흡수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중복되는 많은 사람들은 가차없이 다 잘라버립니다. 다 잘라버려가지고 그래서 일단 기업이 살아야지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잘라가지고서 기업들이 간신히 위기를 극복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다 플러스 우리나라의 외환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외환, 즉 외국의 돈을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외환을 많이 빼앗간다고 한다면 그 외국의 돈과 비슷한 그런 가치에 해당하는 바로 금을 대신
모아가지고 이걸로 외국의 달러화를 많이 사와서 그래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바로 국가의 경제를 한번 되살려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현대판 바로 국제보상운동하고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나서가지고 전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조그만 금거 무기 뭐 이런 거라든가 금으로 만든 열쇠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조그만 금괴 같은 거 이런 것들 혹은 애기들의 돌반지라든가 그 다음에 결혼바지 뭐 이런 것도 다 내놔가지고서 국가의 극복을 위해서 이것을 써달라고 하면서 기부하거나 혹은 이것을 이제 돈을 우리나라 돈을 바꿔가지고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른바 금모으기 운동이 벌어졌고 이런 국민들의 염원 때문에 이 위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전 세계 역사상 IMF에게서부터 국제금융기구에게서부터 돈을 빌린 다음에 그것을 다시 되갚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십 년 걸린대요. 보통은. 근데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우리나라는 단 몇 년 만에 한 2, 3년인가? 그 정도 만에 IMF에게서부터 바로 이 빌렸던 돈을 다 전부 다 상환을 하게 됩니다. 2, 3년 넘어간가요? 한 5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후에도 중화학공업과 그 다음에 첨단산업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전 세계에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에게서부터 물건 같은 것을 수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물건에다가 관세를 크게 매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물건이 정작 그 나라에선 되게 많이 비싸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자유무역협정, 즉 관세를 매기지 않는 그런 형태의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국가니까 이런 FTA 같은 것을 많이 맺으면 우리나라에겐 되게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방법 이용해가지고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인권은 어떻게 되었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노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먼저 요거 하기 전에 먼저 프린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프린트 11페이지. 자,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다. 자, 먼저 이승만 정권에서는 동그라미 1번 원조물자를 이용하여 빈칸에 적혔습니다. 300산업, 제분 하얀색이잖아요. 밀가루 하얀색, 제당, 설탕 하얀색, 면방직, 목화 하얀색. 그러니까 300산업입니다. 바로 300산업 등의 소비재 산업 발달. 동그라미 2번 농산물 가격 하락. 자, 이걸로 해서 농민 타격 박스. 자, 1960년대 동그라미. 자,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 등으로 확보한 자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외국에서부터 유치한 그런 외국 자본, 이런 걸 가지고서 별표 하나 칩니다. 동그라미 1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노동집약적인 그런 이제 그 경공업을 육성하게 되죠. 자, 동그라미 2번 노동집약적 경공업 육성. 신발, 의료, 그 다음에 가발. 의료가 아닙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의료가 아니고 의복입니다. 의복. 자, 오타 났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경부고속도를 만들죠. 자, 동그라미 3번에 별표 하나 칩니다. 1970년대 동그라미 1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속을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로서 먹고 사는 국가가 되어야겠다. 왜?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 해외에서 시장을 많이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경제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수출주도형 중화공업화 추진을 하게 되었으며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이런 것들을 발달시켰고, 자, 그 과정 중에서 다시 동그라미 1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 빠른 속도의 그런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맨 마지막에 제1차,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 가가지고서는 한동안 처음에는 이 2차 석유 파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잠깐 10%가 넘는 그런 경제 성장을 하다가 잠깐 마이너스 성장을 이룬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위기를 어쨌든 간에 잘
초반에 여기 보이는 이제 부실 같은 걸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극복을 해냅니다. 자, 극복을 해내게 되고, 자, 이때 당시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 따라 밑줄, 다음 줄에 부실 기업 정리 밑줄. 자,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정도에 들어와서는 동그라미 1번 바로 삼저호황, 저유가, 저금리, 그 다음에 저환율에 이르는 바로 삼저호황을 저 달러 대신에 저환율이라고 적어주세요. 저 달러도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저환율이라고 적어주세요. 저환율에 의한 높은 경제 성장, 우리나라의 돈이 가치가 낮아지게 된 겁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무역 흑자를 달성하게 되었고, 동그라미 2번 바로 기술 집약적, 기술을 집약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이 쌓였으니까 이 기술 집약적 산업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지금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삼성 반도체와 같은 그런 반도체 산업들과 삼성전자와 뭐 LG전자와 같은 여러 개의 전자 산업들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되고, 거기다 플러스 자동차도 여기서 활약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5번에서는 1990년대 동그라미, 자, 세계무역기구 WTO, 자, 세계무역기구였던 WTO와 그 다음에 OECD 여기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분야에 대한 그러한 그 위상이 많이 높아졌지만은 이 위상을 너무 높게 가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바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단 말을 했었죠.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IMF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극복하기 위한 금모으기 운동 같은 운동을 벌이게 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외국 자본 유치하고 대기업도 통폐합을 하고 뭐 매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그라미 1번 위기를 결과적으로는 극복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중화학공업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첨단 산업 같은 것을 발달시킵니다. 동그라미 3번 그리고 이 이외에도 여러 나라와 FTA 같은 것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1차 산업은 광업, 농업 같은 것을 1차 산업이라고 하고 2차 산업의 경우에는 바로 중화학공업 이런 것들이 2차 산업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공업, 우리가 알고 있는 공업을 말해요. 이거 2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3차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정보화 산업, 근데 인터넷 사업 뭐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1차 산업 그다지 많이 발달했다 볼 수 없겠지만 2차 산업을 되게 많이 발전시켜 나갔고 이것이 지금 현재는 바로 정보화 산업 방향으로 많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뭐 웹툰이라든가 그 다음에 게임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도 그 방향에 따라서 점차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산업들의 상당수가 도시에서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농촌 지역에 있던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직업이 많이 있는 도시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농촌 지역에는 바로 나이가 많으신, 늙으신 그 지역을 떠나기 싫으신 그런 분들이 여기서 남아 있게 되고 젊은 세대가 전부 다 도시로 가게 되는 이른바 빈칸이 적혔습니다. 이촌향도 현상. 이촌향도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도시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택도 부족하고 교통 인프라도 부족하고 매연 정말 많지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점차 그 기존에 있던 도시만 가지고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도시가 점차 확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이 그런 식으로 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인구가 1000만이 넘는 그런 도시로서 성장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농촌 문제입니다. 농촌 문제 동그라미 1번 노동력 부족, 동그라미 2번 인구 고령화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 분야에서는 고속국도와 고속철도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일 생활권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은 하루 안엔 다 간다 이런 주의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반일 생활권으로 이게 변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인터넷과 휴대전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서 통신이 발달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12페이지로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기서 뭐 노동자의 문제 얘기할 것도 없어요. 무슨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직업만 줘도 땡큐 했던 건 시대였겠죠.
그런데 1960년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직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그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임금의 가격은 싸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 낮은 임금을 가지고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이런 경공업을 열심히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노동력을 싸게 바로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밥을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들이 먹는 밥의 가격이 싸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좀 덜 줘도 되겠죠. 왜? 먹고는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바로 곡식의 가격을 되게 싸게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른바 저임금과 저고가 정책을 펼치게 됐죠. 근데 이것 때문에 노동자 계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임금을 적게 주게 되면서 피해를 보게 됐던 것이고 저고가 정책을 펼치게 됨으로써 바로 농촌에 있었던 그런 농민들의 이때 당시에 소득도 되게 적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책이 펼쳐지다가 1970년대 넘어오게 되면서 바로 이 전태일 열사가 이때 당시에 노동법 같은 것을 제대로 지켜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몸에다가 이제 그 불을 질러서 돌아가시는 분신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커다란 충격을 줬던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전태일 열사의 그런 기념식 같은 걸 실제로 하기도 했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서 이른바 우리나라 전국에서 이른바 노동자들이 너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복지 같은 걸 좀 더 높이고 그 다음에 바로 쉬는 시간도 제대로 줘라 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정부에게 그 다음에 기업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른바 노동운동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은 1990년대 넘어서까지도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노동자들의 이 임금이 점차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농촌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집들이 전부 다가 초가집이었습니다. 이 초가집이다 보니까 좀 비위생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농촌에 사람들이 별로 안 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주도해가지고서 농촌을 좀 더 근대화시키겠다는 걸 목적으로 이른바 어쨌든 간에 눈에 보기에는 좀 더 현대식으로 만든 그런 형태로 그냥 흙으로 만든 초가집이 아니라 약간이긴 하지만 시멘트로 발라가지고서 벽을 세운 그런 형태의 바로 개량된 그런 집들을 주로 많이 만들고 농촌을 깨끗이 만들며 그 다음에 근면성실한 그런 풍조를 농업인들에게 정착시키겠다라고 하는 명목의 이른바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게 됐었어요. 이 운동은 1980년대 넘어서까지도 계속해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때의 그런 이 초가집 같은 것들의 상당수가 싹 다 없어지고 지금 현재 농촌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집들이 어느 정도 현대화된 솔직히 말해서 초가집보다 낫잖아요. 바로 이 현대화된 그런 형태의 바로 이 집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됐다가 1980년대에는 노동자들도 이 민주화 운동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많이 성장했다가 위축됐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게 됐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6월 민주화 운동이 딱 발생한 다음에 이것이 먹혔잖아요. 먹힌 다음부터는 노동운동도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활발하게 벌이게 되면서 이때에 전국적으로 많은 노동조합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임금을 상승시키고 노동자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선생님의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노동운동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 이렇게 일이 있었지만 외환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외환위기가 터지게 되면서 기업이 일단 살아야지 사람을 고용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업자들이 많아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아져서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한번 고용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건 상황이 벌이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이때 당시에 노동자를 별로 고용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그런 계약직
노동자들을 많이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고 1년 단위 계약을 하다가 중간에 이 사람이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는 마음대로 기업이 많이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바로 이 노동자들을 되게 많이 양성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 노동자들은 정말 불쌍했어요. 1년마다 내가 요번에 내년에 또 이 기업에 다닐 수 있을까를 항상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나중에 이걸 극복하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메리카 드림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코리안 드림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바로 임금의 가격이 굉장히 쌌었던 지역에 좀 더 이제 못 사는 그런 지역의 나라의 그런 사람들이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시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돈 벌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본국에 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업을 만든다든가 집을 짓는다든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노동자 문제, 동그라미 1번. 저임금 정책 기반으로 성장 유지 정책 밑줄. 동그라미 2번. 열악한 노동 환경.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누가 분신하셨다고요? 바로 전태일 열사. 전태일 분신. 이걸 계기로 활발한 노동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6월 민주화 운동이 있은 다음부터는 대규모 노동운동이 전개가 됐고 그 다음에 외환위기 이후에는 바로 실업자와 빈칸에 적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 청년 실업. 이것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기업들이 경력직만 뽑으려고 하고 청년들을 뽑으려고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경력직도 처음에 시작은 바로 경력직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기업들은 별로 그렇게 바로 이런 문제가 있게 되었다 볼 수 있겠고 동그라미 2번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런 자리를 빼앗는다고 하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되게 안 좋은 시선을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꼭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되게 싸요. 생각보다.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받게 되었던 그런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그런 물건들의 상당수는 전 세계의 싼 값으로 판매가 되는데 만약에 그들을 전부 다 한국인 노동자로 전부 다 대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물건도 되게 비싸져 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세계에 판매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그런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 농민 문제 동그라미 4번 농민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1번 정부의 저고가 문제 정책, 저고가 정책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및 문화 격차 증대가 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농촌 지역의 새마을운동을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시행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1990년대 동그라미 밑줄 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촌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즉 다른 우리나라의 그런 시장을 개방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강점은 제조업이고 우리나라의 약점은 농업이에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들은 농산물의 가격은 되게 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해당되는 나라에서 되게 비싸게 팔리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물건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세를 내리게 됨으로써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이 마음껏 들어오게 합니다. 대신에 그 나라로 우리나라의 바로 이 여러 가지 석유, 철강, 그다음에 뭐 물건들을 공업 제품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해외 공업 쪽에서 우리나라가 좋긴 한데 농업 쪽에서는 해외에서 값싼 그런 이제 농산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민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1990년대 동그라미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농촌 타격.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처음에 안 그랬었는데 나중에 동그라미 1번
바로 1980년대 후반에 사회보장 제도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칭송받는 그런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보험 제도 같은 것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동그라미 2번 의무 교육이 중학교까지 빈칸이 적혔습니다. 중학교까지 확대.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도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없어요. 퇴학이 없어요. 그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사회 변화에서는 동그라미 1번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민들이 여유가 생기게 됐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모든 것을 천착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운동이 되게 시민들의 그런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남성들에 의해서 억압됐던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었는데 남성 위주의 문화들이 조금씩 바로 바뀌어 나가면서 평등한 그런 때로는 여성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남성들이 생각할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성의 지위가 진짜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죠. 자, 밑줄 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 호주제 폐지 등. 동그라미 3번 다문화 가정 증가. 남성들이 이때 당시에 농촌에 있는 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 여성들을 모셔와가지고서 같이 결혼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다문화 시대에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의 경우에서는 바로 1960년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TV 방송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도 같이 대중화가 되게 되죠.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와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다가 이제 미국의 저항 문화를 상징한다 볼 수 있는 청바지와 통기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청년들이 같이 청바지와 통기타를 가지고서 입고 가지고 노래하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민주화에 대해서 되게 활약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청년 문화가 발달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뭐 이 전두환 정부의 술책이기도 했었지만 프로스포츠 즉 축구라든가 축구라든가 프로야구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도 이것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여졌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86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88 서울올림픽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와서는 이른바 우리나라의 문화가 진짜 꽃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90년대 후반 특히 들어오게 되면서 10대들이 바로 대중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그 10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중문화를 소비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든가 뭐 영토스 클럽이라든가 같은 되게 많은 그런 대중 가수들과 같은 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다음 이 드라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발달해가지고 아직까지 유명하죠. 대장금이라고 여러분들 이 한류가 이때 처음 시작이 되게 됐으며 이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는 바로 대중문화가 더 발달했으며 이것이 전 세계로 지금도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월드컵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했고요. 2018년에는 바로 평창 올림픽까지도 개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로 프린트 13페이지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7번 대중문화의 발달에서는 1960년대 동그라미 1번 텔레비전 방송 시작 동그라미 2번 영화 관람 대중화 1970년대에서는 동그라미 1번 청바지와 통기타로 대표되는 청년 문화가 발달하고 동그라미 2번 일부 가요가 실제로 금지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왜? 너무 저항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1980년대 동그라미하고 축구와 야구 등에서 동그라미 1번 프로스포츠 출범 동그라미 2번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이 개최가 됐으며 동그라미 3번 이때 당시에 민중가요가 유행했답니다. 1990년대에는 10대 빈칸이 적혔습니다. 10대가 대중문화의 소비자로 등장했으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후기부터는 한류가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했고 한국 영화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00년대 이후에는 동그라미 1번 인터넷을 매개로 한 대중문화 발달 동그라미 2번 한류가 세계에 확산하고 동그라미 3번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말 빨리 해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또 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